학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한국사례관리학회 주기학술대회 종합토론을 맡게 된 숭실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석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70분 정도 아마 사용할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까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는데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한 다음에 바로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훌륭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인재원의 보건복지 인재원의 배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여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강진군청에 근무하시는 윤원일 선생님, 또 저희 이제 뭐 돌봄이나 보건의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의 장순랑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한 현장의 질이나 또 주고받는 상호작용 때문에 한 10분, 15분 그만큼 이제 사례관리가 재량을 활용해서 분위기 봐서 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배지영 교수님부터 모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다시 인사드리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지금 통합돌봄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지영이라고 하고요. 실은 사례관리 학회를 저희 원에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온 것 같은데 우리 많은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우리 최지성 교수님께서 제가 입사하자마자 통합돌봄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 이 통합돌봄을 2018년에 입사했는데 2018년부터 계속 이 구덩이에서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전국 단위로 돌면서 내년도 시행 앞두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법의 지향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기회에 저도 돌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자리가 또 의미 있는 것은 그간의 통합돌봄 사례관리는 뭐고 통합 사례관리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통합돌봄은 사례관리가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신 것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에도 답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저의 토론을 이제 그간의 저의 경험과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봄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김영란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들 저도 대단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저 역시 이제 이 돌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다 보니 이제 정말 그간 우리가 복지를 얘기했던 부분을 돌봄으로 대체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말 그 복지 국가를 한때 많이 이제 논의했었는데 이제 돌봄 보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본질적인 바램이라고 이제 표현도 해주셨고 정말 좋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가 관련해서 제가 이 돌봄 통합 법률과 이제 지금 이제 본사업 지침의 가안이 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내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바램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침, 법률과 지침이 저는 이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한 개의 법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법이 워낙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민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기대들이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분명한 지향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은 저는 분명한 지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앞서서도 뭐 이렇게 서비스 확충이 사실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데, 어, 이 서비스 확충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간에 뭐 확충을 하고 확대를 해도 그것이 뭐 위에 또 쌓이고 해도 실제 그것이 이제 정말 이용자에게 다가가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진단이고 그것을 표현하기로는 분절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그러니까 서비스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겠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소영 교수님께서도 그 서비스 공급 체계라고 하셨는데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체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이제 그것에 현재까지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뭘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조정에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그 맥락도 매우 중요하고 오늘도 많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그까지는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뭐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보고 있지 못하고 직접 돌봄 제공의 맥락은 그 하위 그러니까 관련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돌봄 통합 돌봄 이것도 잠깐 정리하면은 지금은 통합 돌봄이라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명칭은 통합 돌봄이고 법률 명칭은 돌봄 통합인데 실제 그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일을 같이 하시면서 정말 이용자 중심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 일을 같이 하시면서 자신들이 속한 그 기관의 품질 관리를 자체적으로 더 하게 되신다 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좀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통합돌봄이 그간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것은 이제 이 거버넌스 구축인데 그 거버넌스는 결국 이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단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 기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애를 쓴 거죠. 그 애를 쓴 부분이 전담 조직이었고 실제 인력 확충 측면에서도 지금 전담 조직에 상당한 기능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 전담 조직이 그 통합 지원 회의라든지 통합 지원 협의체라든지 이런 통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병원이나 시설 입원 입소가 많이 예방되고 재갈 거주 기간을 늘리는 성과도 이제 최근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법이 이제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 또 이 지침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간 그렇게 일을 한 것처럼 지역 안에서 또 지역의 답을 찾으라고 하니까 사실 그 경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돌봄을 통합한다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전담 조직은 실제로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예산이 뭐 이렇게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하니 사실 이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아까 이제 통합 판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통합 판정도 연초에 이제 또 이슈로 등장해가지고
사실 저도 정말 이 통합돌봄 교육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매년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통합 판정이 이슈였습니다. 근데 통합 판정은 통합 돌봄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요양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다른 체계에서 이제 준비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통합 판정 체계는 그 실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한 90개 정도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 통합 판정 체계는 95개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요양을 포함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 정도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분, 그리고 장기요양 제가 이용하시면 되는 분, 의료 필요와 요양 필요가 좀 비교적 낮은 분, 이렇게 그것을 이제 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였는데 그것이 뜻밖의 통합 돌봄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현장의 혼란이 상당히 많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의료 필요나 요양 필요가 높은 분들로 스크리닝이 되면 그분들은 통합 판정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지자체가 그간 하던 방식으로 조사하는 형태로 지금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통합 판정이 아니라 종합 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 판정을 결국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판정을 지자체가 하고 그 판정에 근거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례 관리에서도 아마 이제 욕구 사정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이 된 것처럼 이게 이제 이분의 의료 요양 돌봄의 종합적인 판정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건보의 통합 판정이 갑자기 끼어든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이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향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이 명확하고요. 그 65세 노인 중에서도 요양원이나 지금 이분을 잘 돌보지 않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할 위험이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군을 저희가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결국 판정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의료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실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뭐 계속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지자체의 종합 그 통합 지원 절차는 기초지자체가 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하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 각기에서 사례관리가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 잘 일어나고, 제가 함부로 사례관리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잘 일어나고 그것이 사실 잘 연결이 된다면 굳이 읍면동 담당자가 이분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기능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언제쯤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분의 그런 종합적인 욕구를 확인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그간의 경험으로 그것이 잘 일어나는 체계로 통합 지원 회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사례 회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의체에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아니면은 뭐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능을 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순환보직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무원 교육을 계속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그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회의체를 통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전히 이제 그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욕구 조사와 실제 서비스 계획 수립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민소영 교수님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군구 이제 직영의 전담 조직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잘 아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문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전문 기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넘겨버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쌓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가 이제 작동이 되면은 사실 크게 역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각기 다른 체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는 체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 만드는 체계를 시군구가 책임을 갖고 하도록 책임성을 갖고 하도록 저희가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의 발표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돌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실제 이 시군구 담당자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보건의료 맥락에서는 어떻고 주거는 어떻고라는 거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통합지원회의가 상당히 좋은 저는 교육의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전문 기관이 하는 것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결국 이제 다학제 이제 협력이라는 것을 실제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역량을 쌓고 훈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제 얘기를 막 적었는데 좋은 돌봄 아까 좀 체제 전환 막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좌파의 길 그거 읽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빨간색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언제 읽어봤더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30대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줄 세우고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지를 막 엄청 조직화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가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선도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내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과업을 결국 지자체가 이제 해내시면서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2년 후부터는 성과에 기반해서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사회복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페널티라기보다는 인센티브라는 거죠. 정말 잘한 지자체가 좀 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저는 그것이 결국 여기에서 애쓰신 정말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서 이게 정말 지역 단위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인재원은 그 역할을 좀 계속하려고 하고 네, 네. 제가 시간이 잘 못 보고 했는데 저의 토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법이나 제도의 지향성도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금 현재는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통합과 그 종합 판정에 대해서 엄청 시간을 재량 있게 쓰셔가지고 저희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윤원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늘 수도권과 자원이 많은 곳의 얘기만 원하거든요. 특별히 더 많이 듣고 많이 모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저도 시간 체크를 위해서 잠깐 시계를 좀 보고 41분이네요. 불평등하게 더 많이 쓰십시오. 네. 역진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강진군청의 통합 돌봄 팀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맡은 건 아니고 7월 1일자로 팀이 새로 생겼어요. 저희 군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서 겨우 4개월 통합 돌봄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통합 돌봄 사업의 준비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민들도 많고 수시로 어떤 시범 사업에 있던 내용들이 본사업할 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이제 정보들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내년도 실행계획과 관련된 설명회, 그다음에 지침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를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토론의 내용은 이제 다분히 이제 공무원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히 강진구는 이제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농촌 지역의 사례 관리 그리고 통합 지원 정책을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또 하나의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면 이 돌봄 통합 지원법, 여기에는 이제 사업의 대상자, 또 지원 가능한 자원, 또 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통합 지원을 위한 절차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례 관리 과정, 사례 관리 이론들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요소들이죠. 사례 관리 요소들. 그래서 돌봄 통합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사례 관리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2006년에 행자부가 교육인적자원부 등 이 8개 부처 합동으로 해서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른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례 관리가 공공에 이제 정식으로 도입되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2020년에는 19년부터죠. 그 공공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관리 사업들을 다 묶어서 이제 연계 서비스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매뉴얼까지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영역은 뭐냐면 노인 맞춤 돌봄, 그다음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 자활 사례, 그다음에 중독 사례 관리, 정신 건강 사례 관리, 이런 이제 영역들이겠죠. 그래서 이 공공 부분에서 사례 관리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고, 거기 8개 영역에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양한 침해 부분들, 또 다른 영역에서 많은 사례 관리 모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분야는 어김없이 사례 관리를 만능키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이면은 공공 부분에 또 하나의 사례 관리 사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 사례관리 추진 실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사례관리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 그 오전에 컨퍼런스 또 시상식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수 사례가 이제 10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상도 하셨는데, 읍면은 한 개도 없었어요. 다 동 이상이었죠. 그래서 우수 사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살펴보면, 우선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자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농어촌 지역에도 이미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들, 또 예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행복임에다 이제 자원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자원, 민간자원, 지역에서 발굴한 자원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사례관리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새로운 대상자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한두 가지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원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이미 있는 자원들이 등록된 자원을 갖다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되겠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 같은 주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그래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새로 올리지 않지만, 민간이나 비공식 자원들은 사례 관리자들이 할 때마다 자기 사례에 대해서 새로운 자원을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기존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2,000개, 3,000개 막 쌓여 있어요. 행복임해가. 그거는 자원에 대한 개발이나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 관리 기반이 되는 지역 네트워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 그냥 알아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무자들이 이게 통합 사례 관리사들의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례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슈퍼비전 체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농어촌 지역에서 이 외부 슈퍼바이저는 고사하고 내부 슈퍼바이저도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성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통제된 예산, 그다음에 보직의 짧은 순환 구조, 그다음에 공무원 또 공무직, 기간제 이런 형태로 이질적인 인적 구조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례 관리가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이 되는데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지역의 네트워크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진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합 사례 관리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통합 돌봄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통합 돌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사례 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공공에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의 경우 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이제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조직적 그런 배경들을 뒤로하고 사업을 지역에 안착시켜야 하는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의 언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 돌봄은 저독층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온정, 따뜻한 마음, 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고민들이 있었는데 의료 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범사업 지침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경제적 마인드가 장착된 그런 자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과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매뉴얼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담당자가 마치 대상자의 욕구에 준비된 자원을 선을 그어서 연결하는 것처럼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 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더더욱 고민이 없어지죠. 그래서 좋은 돌봄하기에 발표문에서 우리 김영란 교수님이 의심했던 것처럼 소위 전문기관으로 명명되는 그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체계와 또 그에 부속되는 장기요양 기관 간의 현재의 관계가 연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기요양 기관들이 그냥 등급 판정에 의해서 제공되는 등급에 따른 수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정해진 개인에게 정해진 수가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등급에 매겨진 수가를 풀로 자기 기관이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 돌봄 지원 여기에도 현재 이제 돌봄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돌봄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의료라든가 기타 생활 지원을 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발굴되는데 거기에도 수가가 매겨집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단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광범위하게 주어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나쁜 돌봄이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살던 곳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민소영 교수님 발표문에 보면 통합 지원 사업 재정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 지원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지점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컨대 강진군의 경우에 초고령 사회이고 의료 취약 치료 분류되어서 이번 예산 책정 기준이 4억에서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강진군은 10억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이면서 의료 취약적인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원 규모가 2, 3년 안에 끝나고 정착 이후에는 이제 차등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제자는 국정과제 53번 지방 재정 확충으로 재정 분권의 확대의 실현이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재정적 맹점을 해결할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진 같은 열악한 지자체들은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군 단위 평가 재정 자립도가 17.7%입니다. 평균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강진의 경우는 8%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인력을 채우고 당장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학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침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 3만인 군 지역에서 채용 가능한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치위생사, 영양사 필수적인 요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통계를 보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돌봄 통합지원사업 보장제도 협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서 이제 일괄 등록할 사회보장제도 중 방문 의료 지원 사업을 이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팀워크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는 의사와 다학제 전문 인력을 아직 직접 채용했던 그런 방문 의료 지원 센터 같은 것을 안 만들고 팀 구성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존엄한 죽음까지라는 이제 단어를 써봤는데 통합돌봄지원법 제1조에 보면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3장 제16조에 보면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을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핵심은 일단 통합 돌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데 방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 거기에서 운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들이 있다면은 그 욕구에 맞는 이제 현재의 돌봄, 통합 돌봄이 앞 뒤로 머리와 꼬리를 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분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후속 어떤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에서 임종하고 싶은데 현재의 우리 이제 법 체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의 지휘를 맡아가지고 이게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임종하고 싶은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을 해서 마련이 됐을 때에 완벽한 통합 돌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민소영 교수님 발표문을 보면 사례 관리로 지역 공동체 개발을 주장을 하셨고 또 이웃과 지역 사회가 자연스럽게 지원 자원이 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이웃 간 관계 촉진과 개발에 대한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한국에 매우 잘 발달된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천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소나 또 복지부서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 간에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돌봄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경로당이라 하는 곳을 장소를 합의된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또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경로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노인 건강 관리, 노쇠 또 질병을 막기 위한 그런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들입니다. 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합 지원 체계로 관리되어지면 통합 돌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곳에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도로변 풀베기하는 뭐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부식과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급식 도우미가 밥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자리가 들어야 있고 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해요.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직원이 없는 시설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분류가 돼 있고 시설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이제 필요한 어떤 인력들인데 저희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운영 도우미를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넣어놓게. 너무 죄송한데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허용적으로 그랬는가요? 말씀드려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5개 절 중에서 발표문에 의하면 2개 절을 설명하셨는데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러셨어요? 3, 4절 절은 저희가 2분만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는 예. 질문으로, 일본 사례는 질문으로 소화하도록 하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때마침 10월 달에 일본을 가게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만들기, 뭐 연결 만들기, 대화의 장, 뭐 이런 것들인데 생활 지원 체계라고 하는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힌트들을 많이 얻어왔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통합 지원팀으로 배속된 이런 공무원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난감하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고 사업 추진 매뉴얼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특히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지역 주민, 그리고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는 읍면 담당자, 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두 분의 발제 중에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비스 주체자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용할 사람도 돌봄이라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좋은 돌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정책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을 경로당에다가 건강생활유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구상해 보면 좋은 통합 돌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너무
경솔하게 너무 포용적으로 들여가지고 또 막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의 뭐 제도나 법이 사례 관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근무하시는 지역적 맥락의 큰 편차들, 네,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한지, 또 비공식 자원인 경로당을 또 잘 활용하시는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또 네, 이제 보건의료 입장에서 또 이제 장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초대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장숙랑입니다. 그 이제 보건의료 측면에서 얘기하라고 저를 토론자로 이렇게 모셔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의료가 돌봄에 무지합니다. 네,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제 그런 뭐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사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들자면 그 지역 의료가 붕괴돼 버린 거,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한 예시일 텐데,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이라고 하면 면 하나인데 사실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한 2만 정도 살고 있는데 여의도 인구가 한 뭐 3만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여의도 면적의 33배나 되는 그런 지역에 의료기관은 단 한 개도 없고 보건진료소 하나 덜렁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두고 있었죠. 이게 돌봄의 무식한 의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여의도 면적의 0.5배 정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면적에 보건의료기관 500개가 넘습니다. 네, 물론 성형외과, 뭐 안과, 피부과 다 그렇습니다만, 네, 이 사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죠. 의료가 민간 의료기관 중심이고 공공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게 이 분포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의료가 돌봄에 완전히 무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이 분포의 문제 말고도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영란 교수님 발표 중에 그 대퇴골 골절이 있었던 사람이 돌봄을 상당 기간 동안 받았다라는 흔적이 뼈로부터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골절이 일어난 시점이랑 사망한 시점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퇴골 골절, 즉 고관절 골절을 일으킨 이제 낙상한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이걸 돌봄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그 고대 인류가 돌봄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했던 그 고관절 골절의 표시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핀 하나 받고 퇴원을 시켜버리죠.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지금 거동을 꼼짝도 못하는데. 그건 알 바 아니다라는 게 병원의 입장이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병원이 잘못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답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오늘 강의를 들어보셔서, 이게 우리가 돌봄이 모든 영역에 포개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돌봄 입장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볼 때, 그래 통합돌봄에 필요한 의료가 따로 있느냐, 예를 들어 재택의료만 많이 만들어지면 통합돌봄이 그래도 잘 굴러갈 거냐, 그런 미충족된 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까는 것이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가 해야 될 가장 지상 목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의 이제 여러 발제자들의 그 소중한 발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돌봄에 다 무지하고, 그 돌봄을 다시 되찾는 과정, 되찾는이라기보다 돌봄을 가져오는 과정들, 또 포개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없는 것들이 없다라기보다 포개지지 않은 부분들을 빨리 잘 도려내서 주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을 다 하면, 전면화하면 병원에서 좋은 돌봄을 받고 퇴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의 돌봄의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원할 때 그냥 무조건 퇴원시켜서 다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말고, 전환기 의료, 좋은 재활치료, 좋은 일상생활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와 그런 간호와 그런 이제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훈련을 시키고 퇴원을 시킨다면, 적어도 집에 가서 내가 걸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훈련시키고 퇴원시켜 준다면, 이걸 우리는
전환기 의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전환기 의료라는 게 지금 없거든요.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돌봄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지점들의 서비스는 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있어야 사실 집에서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통합 돌봄을 연결할 의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 또 생애 말기 돌봄 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생애 말기 돌봄은 그냥 없습니다.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일부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위주로만 돼 있고 전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99%가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자 진단명을 설정해 놨어요. 4가지. 그 4가지 진단명을 가지지 않고 돌아가시면 호스피스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호스피스 완화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서비스의 기준은 입원형이 대부분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받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또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로 서비스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요소에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구강 관리, 방문 재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례 관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례 관리할 보건의료, 손잡을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데 사례 관리를 하라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 영역에 진짜 없는 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돼요. 이게 보건의료인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보건의료 조직들 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어요. 이런 보건의료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건 경제건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보건의료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돌봄을 이렇게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 제자들이랑 할 때 저희 제자들은 간호사들이니까 이제 물어봐요. 자, 다 떠나서 간호사 인력 배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너가 하고 싶은 간호를 마음껏 할 수 있다면 뭐부터 하고 싶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원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옷장을 한번 꼭 열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열어봤다는 거. 너무 바빠서. 옷장을 열어볼 이유가 뭐가 있니? 라고 했더니 퇴원할 때 분명히 이번 시에는 여름이었는데 퇴원할 때 지금처럼 쌀쌀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퇴원을 혼자 하셔야 되는데 혹시 반팔밖에 없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장을 못 열어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나는 그 옷장을 열고 싶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울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현되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게 돌봄이 아니겠는가? 병원에서부터 출발되는 돌봄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사업을 통해서 뭐 거의 7년간 여러 가지 시범들을 했고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손을 내밀거나 조금씩 뭐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걸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름도 원스톱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언론에도 엄청 많이 내놓고 홍보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스톱이라는 이름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에서 불가능한데 이걸 왜 내세우지? 그 진짜로 원스톱을 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제가 들여다보면 사실 원스톱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사례 관리자는 번아웃이 돼가고 있는 거죠.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만이 고분분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보건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례 관리자가 번아웃 되는 원스톱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오늘 또 상상력에 대한 말씀도 하셔서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통합돌봄에 정말 중요한, 통합돌봄까지 가지 않더라도 돌봄에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건의료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영역에서 상상력을 함께 발휘해 주시고 적어도 통합돌봄을 하려면 보건의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함께 주장해 주셔야 보건의료 영역 내에서 지금 직역 간의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돈이 아니면 수가가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들과 그리고 보건소도 연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관료화된 공공보건의료 조직들과 이런 문제들을 다 함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꼭 이 자리에서 복지가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모습을 함께 주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약간 반성하게 됐는데 이제 복지에서는 약간 이게 보건의료 중심이 아니냐고 해가지고 부러워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성찰하는 목소리로 저희들하고 함께 이제 같은 일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발제해주신 두 분께 혹시 직접적인 어떤 질문은 없었는데. 토론을 통해서 공유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아까 발표의 제한 때문에 못하셨던 말씀들이 있으면은 각각 한 5분 정도씩 드리고 플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교수님부터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데 제 강력이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배지영 선생님께서 성과 기반 그걸로 해서 인센티브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과나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추동이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물론 그것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학제 전문가가 통합지원 회의를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묶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언어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언어로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 다른 언어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하려면 회의는 길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런데 통합회의라고 하는 것을 2시간 회의하고 그것도 길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저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죠.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모아서 통합회의를 할까 하는 것과 농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있나? 농촌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보고 함께 자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역량을 서로 갖도록 도와주자, 지지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봄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돌볼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크란스에 따르면 우린 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저희에게 그러니까 지금 자원 연계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자원 연계하자는 얘기는 즉 돌보는 것을 확장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자기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돌봄 역량을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게 다 합쳐지면 사회적인 돌봄 역량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그렇게 해서 돌봄 사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식인 자본주의가를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이게 이제 커먼스가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런 돌봄 역량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돌봄을 얘기하는 건 코로나 때문도 저출생 때문도 고령화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 본질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자본주의가 가져갔어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장순랑 선생님 저 약간 눈물 날 뻔했는데요. 그 간호사가 옷장을 열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분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제가 오늘 너무 낯대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옛날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의료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퇴원과 이후의 삶은 그리고 들어왔을 때의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의 적응과 그다음에 가족들의 관계 이거 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담당했던 영역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론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간호사가 하네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영역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놓쳐졌구나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중 위기가 맞다. 간호학도 위기고 사회복지학도 위기고 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되게 많은 토론들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토론 들으면서 우리 배지영 교수님의 우려도 알겠는데 저는 아까 그 전문 조직과 전담 조직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전담 조직이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전담 조직에서 제가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 총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 관리고 3번째는 이용자 지원인데 저는 이용자 지원이라는 한다는 거를 혹시 민간 전문 인력에 또 한 번 맡기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두렵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3번째 기능만 떼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그걸 만들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그래서 나름의 구상이 일단 지자체 기초지자체 수준의 전문 조직을 만들고 그거를 타고 그 기관을 만든 다음에 그걸 타고 지역에 있는 재단이나 지역에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원으로 같이 기능을 만들어주면 이용자 지원만큼의 기능 3번째 기능만큼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래서 혹시나 오해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향후에는 지금요 현장에 다녀보면 통합돌봄 사례관리자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기존 통합 사례관리자 계시고 고독사 사례관리자 생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무한돌봄 사례관리자 생기시고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관리되거든요. 저는 이들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된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해야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용자 지원만큼은 휴먼 서비스 속성을나 그 가치를 계속 토대가 될 수 있는 조직 설계가 그 인력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끊임없는 고민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장성원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 고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단식 존엄사를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건과 복지와 또 하나는 보건의료 복지와 주거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연구가 하나가 그 전환기 치료 입장에서 중간집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 가기 전까지의 몇 주나 아니면은 몇 개월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데 그 제도가 만드는 게 참 여러 가지 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허들이 왜 이렇게 허들을 만들었을까 해보면은 타고 들어오면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수가. 저는 여기서 다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누르면서 가야 하는데 참 인간의 욕망을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 답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전면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끈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인간의 욕망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바램 있잖아요. 난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다. 그 가치 아래 많은 것들의 인간의 자본주의 욕망들이 있는 거를 누르고 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플로어에 더 많은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플로어에 혹시 뭐 발제하신 분들 또 이제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또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 계시는데 일단 좀 플로어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러신 네. 네. 여기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님을 지금 플로어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뒤돌지 마시고요. 네. 그 민소영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돌봄통합지원법 이거 보면 들으니까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기초지자체 이걸 시행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 3월에 하는데 이게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중첩이나 충돌이나 그냥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 공공이 확대되다 보면 약간 여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로 좀 갈등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덕분에 저한 개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이크 좀 설명해 주세요. 손풀 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용자 지원은 이미 복지관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재택의료 센터를 강화한다 이러면은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늘 이런 거 하면 또 막 새로운 걸 만드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민간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직접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내고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또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성과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자원이 분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뭐 예산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이분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제 쓰여야 한다. 이제 약간 그런 차원이었다고 살짝 덧붙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랑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 가지 조직인데 전담 조직과 전문 기관과 통합 지원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담 조직에서 하는 제가 아까 이용자 지원에서 사례 관리와 통합 지원 관련 기관에서 사례 관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갈까, 그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겠죠. 누군가는 세워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지원을 가잖아요. 그럼 종합복지원 다시 사례관을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무슨 서비스를 할까? 어디로 연결을 할까? 그러니까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서는 사례관리와 아까 말씀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사례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다르게 현재도 다르잖아요. 통합지원 통합 사례관리자 하는 사례관리와 근데 그 사람이 연계되어서 기존의 다른 어떤 기관으로 갔다. 그럼 그 기관에서 또 사례관을 세워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사례관을 세울 수밖에 없죠.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결이 다르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델은 이미 광주 서구나 부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그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한테 통합 사례관을 시켜놨더니 통합돌봄 사례관을 시켰더니 이게 순환보직 때문에 계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공공에서 하는 이용자 지원의 사례 관리를 이런 돌지 않는 민간 인력에다 두자 했는데 다만 이 한계는 단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다 보니까 또 노동 동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우리가 계속 풀어야 될 과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저도 그게 고민스러운 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제 장애인 복지관들 보시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혹시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그들의 고민은 서비스 제공이라 전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전락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지역에서의 뭐 저도 좀 더 고민이 해야 될 것 같은 몇 년 전에 통합돌봄 사례관리 시범 연구를 했을 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크게 연결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간협력 그 지원 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협의체 안에서의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민간이 더 발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건강이 안 좋고 고리분둔인 중장년이 있다. 근데 이 중장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이제 통합돌봄 사례 관리가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고독을 위해서 무슨 어떤 그 공동체나 아니면 참여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 정도는 할 거예요. 아니면 종합소재국전에 의뢰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반려식물 키우게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어떤 프로그램 같이 모아서 밥상 공동체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저는 종복에 세워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의 조직인 전문 조직과 전담 기관하고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지금 통합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구축했을 때 중요한 주체로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그 돌봄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데 있고 분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분리하는 것들에서의 분리할 때 저는 이쪽 어쩔 수 없이 이쪽 저쪽 다 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잘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생각은 해보는 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협의체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의 역할로 지역에 있는 통합돌봄의 민간협의체나 그런 거버넌스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거버넌스 모니터링 하잖아요. 거버넌스 모니터링 하나의 기능 안에다가 항목으로 넣어주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분 정도 더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 어려운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게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이분들이 이를테면 뭐 어촌계에서 막 하다가 또 거기서 몇 명이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저거는 되게 도시적이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농촌에서는 저도 요거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아까 돌봄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돌봄에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할 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한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장협의체가 너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도 뭐 하라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아까 맥락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어떤 지역은 그분들이 보장협의체 분들이 돌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학습이 있었으면 그분은 그게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좀 소수라도 이 협의체를 한번 그 돌봄 협의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좀 해보는 거고 혹은 어떨 때는 옆 도시에서 좀 꾸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상호 의존의 돌봄 관계 아닌가요? 지역을 넘나들면서 같이 일해보는 거 그래서 모든 상상력을 좀 다 동원해서 이번에 정말 좀 잘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 의무는 아닌 그렇죠. 근데 혹시 협의체 아까 뭐 지역사회 협의체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저녁 자체적인 시키시고요.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요.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의료
통합 돌봄 협의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읍면 단위는 잘 되는데 군 단위에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뭐 가치를 좀 함양할 수 있도록 오히려 통합 지원 협의체가 좀 이렇게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토론문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 전라남도 사회보장 서비스원의 연구원 한 분이 일본서 이렇게 하시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이렇게 협의체에 고문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의 어떤 이제 역량들을 좀 활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면 그쪽에도 같이 영향이 좀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로에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30초 정도만 쓰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영향력 있는 매체니까 매블쇼. 네? 네, 온라인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뭐 저희가 사후 관리 꼭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질문은 최적의 선생님들에게 보내가지고 반드시 학회 게시판에다가 답변하는 걸로. 이제 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소회 같은 건데요. 이거를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되는 목소리를 많이 안 듣고 한 것 같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데 엄청 무시된 것 같다.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실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 이제 모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양육이나 돌봄 같은 건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태어나는 것 같지만 일단 태어나서 공론화가 되면 취약계층만의 목소리,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파퓰레이션의 목소리, 무시되던 목소리, 권력관계에 눌린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꽤나 저는 SES에 구애받지 않고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태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